이번 시간은 남명 언어의 분석 제2강으로 앞으로 강의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교재로 쓰고 있는 남명 조식의 언어 분석 머리말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가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 있어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곧 말을 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실현되어 아직 마음속, 머릿속에 있을 때 이를 생각이라 하고, 그 생각이 입을 통해 공기 중에 나올 때 일반적으로 이를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깊이 생각해 보면 마음도 저장된 내 말의 총체이고, 마음속의 생각도 머릿속의 말이고, 공기 중에 나온 말도 하나의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말은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저장된 말, 사실은 머릿속 대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실현된 말은 마음속 말이고, 밖으로 나온 말을 공기 중의 말 또는 밖으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만이 이 말을 하고 삽니다. 이 말에 사람의 창조성이 있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갑니다.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본질적 가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본질적 가치를 발견하고자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학문이 시작되고 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은 공자 이후로 유학이 크게 발전하여 사람이 가진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가꿔야 하고 또 이 마음이 세상에서 어떤 쓰임을 얻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 왔습니다. 사람의 중심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나와 남으로 나누어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를 존재로적 입장에서 말해야 하며 남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남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원시유학이나 성리학을 바탕으로 잘 말하고 있는 분이 남명 조식 선생입니다. 그러나 선생이 남긴 글이 많지 않고 그의 글쓰기가 요점만 잡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하리 위주의 글쓰기였기에 그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선생의 말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그 핵심을 알기 어렵습니다. 선생의 생각은 남명집과 그의 제자들이 남긴 글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명집에 있는 선생의 글 속에서 선생의 생각을 잘 드러내는 글들을 가려 뽑아 텍스트 언어학적 방법을 원용하여 살펴보고, 제자들의 글은 참고로 하여 선생의 생각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이 살았던 사회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어 갑니다. 따라서 선생의 생각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상이 어떠했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선생이 살았던 시기에 4대 사화가 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이 4대 사화에 휩쓸리다시피 하였습니다. 무호, 갑자, 기묘, 을사사화입니다. 갑자사화가 일어났을 때에는 할머니의 동생인 조지서가 화를 당하고, 기묘사화가 일어났을 때는 아버지 은형과 작은아버지 은경이 연루되어 작은아버지는 낙향한 3년 만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몇 년 뒤 제주 목사로 자천되었습니다. 병을 얻어 가지 못하자 어려운 임지에 가지 않으려 한다는 모함을 받아 결국 삭탈관직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병으로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한 달 뒤 선생이 그 사정을 조정에 알려 판교 이하의 배설은 회복되었습니다. 을사사화 때에는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대사관 일임, 곽순, 성우 선생 등이 연루되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 세 사화는 안으로는 가족이 연루되었고 밖으로는 친구와 외족이 연루되어 평생 말이 이들에 미치면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울고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내사화는 선생의 생각을 이루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강의 처음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이 내사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생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족관계와 친구, 제자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남명의 가족관계와 생애라는 제목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명 선생이 남긴 글은 모두 남명집에 실려 있는데 이 중에서 선생의 학문적 성과를 뚜렷이 볼 수 있는 것은 신명사도와 신명사명의 본문과 주석입니다. 신명사도는 화면에서 보듯이 선생의 심성론과 수양론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린 그림이고, 신명사명의 본문과 주석은 이 그림을 잘 알 수 있도록 한 명과 주석입니다. 신명사명과 주석은 불을 강의한 뒤에 따로 명텍스트 분석을 강의할 때 하도록 하고, 신명사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남명집에 나타난 시, 부, 명, 서를 텍스트 언어학적 방법을 원용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상소문이나 기, 발, 론, 책문, 두루산, 유람록 등 많이 있습니다만 이들 모두를 분석하여 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들은 강의하는 가운데 필요에 따라 인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시, 부, 명, 서도 그 양이 너무 많아 모두를 분석하여 강의하기는 어렵고, 남명집에 실린 것들 중에서 선생의 사상을 잘 알 수 있는 것들을 가려 뽑아 시는 주제별로 나누어 모두 16편, 부 2편, 명은 신명사명 1편, 서는 태계 선생에게 쓴 답장 1편과 선생이 태계 선생에게 먼저 보낸 편지 1편을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방법을 원용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언어학은 보그란데와 드레슬러, 하벡, 이젠버거, 슈미트 등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외국인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다가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이후 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텍스트 언어학회가 만들어져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 방법은 제 강의를 시청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부 명서 텍스트를 분석하기 전에 텍스트 언어학에 대한 대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명 선생의 글을 텍스트 언어학적 방법을 원용하여 분석하는 까닭은 선생의 글쓰기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말하기 중심으로 요점만 잡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의 글을 지금까지의 연구 방법에 따라 주제별로 정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평가착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평가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한 방안으로 선생의 글을 있는 그대로 놓고 텍스트 언어학적 방법을 원용하여 살피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이 선생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시, 부, 명, 서와 필요에 따라 인용되는 글의 번역문은 화면에 나타난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에서 편역하여 출판한 교감구격 남명집과 남명집 두 권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습니다. 번역하여 주신 여러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명 선생이 품은 큰 뜻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